자, 점심 맞이가셨습니까? 자, 31페이지, 테마 27번이고요. 도시개발법에서 토지부담률하고 비례율 그리고 권리과액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평균 토지부담률 같이 보겠습니다. 자료 보십시오.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부담률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 50%를 초과할 수 없다. 밑에 적으십시오. 원칙이라고. 다만 지정권자 인정합니다. 외워야 됩니다. 지정권자 인정하면 얼마까지? 60%까지 가능해. 60%까지 동그라미에서 외워야 됩니다.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부담률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 이게 원칙인데 지정권자 인정하면 60%까지 가능해요. 그리고 환지계획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총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은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은 60% 초과요. 60% 초과 동그라미. 60% 초과요. 평균 토지 부담률을 정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토지 부담률을 어떻게 산정할까? 밑에 산정 공식 나와 있죠. 산정 공식이 나와 있는데 산정 공식을 보면은 안 돼요. 안 되고 저를 보면은 공식이 이어집니다. 앞에 보시죠. 이걸 자꾸 이해하는 문제지 계산은 산수예요. 그래서 그 이론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를 하시라고. 토지 부담률이 무엇인지를 보시면 됩니다. 앞에 보시죠. 공식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 환지계획구역입니다. 환지계획구역.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를 개발하는 지역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공부했잖아. 여기가 백분지입니다. 도시 개발하기 전에 백분지고 백분지, 천제구리 농지가 있었어. 천제구리 농지가 있었고 그 농지 소유자가 갑이었죠. 자, 이 동네가 이제 신도시로 택지로 개발될 거 아닙니까? 개발되면은 자, 택지나 상가 용지가 조성되면 도로 등 기반 시설 확보가 되고 백분지 농지 소유자 갑에게 도시개발이 끝나면은 여기 200분지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를 갑에게 환지로 되돌려줍니다. 갑에게 환지로 결정되지 되돌려주지 않은 땅이 얼마나 남아있죠? 1000제곱미터 가운데서 200분지에 새로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를 갑에게 환지로 줬잖아. 갑에게 환지로 정하지 않은 땅이 500제곱미터 남아있죠. 그 500제곱미터 여기 있네. 여기 201번지 500제곱미터는 도시개발사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에 이 땅을 쓰려고 환지를 결정하지 않고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한 거 보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보류지라고 보류지. 보류지라는 것은 이 땅을 누구에게 환지 줄 건지 도로용지를 할 건지 시청 용지를 할 건지 뭐 팔아서 경비했을 건지 아직까지 결정을 안 한 거야. 보류한 거야 결정을. 환지를 정하지 않고 보류했다고 해서 무서워 그러죠. 보류지라 그래.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1000제곱미터 땅 가운데서 200번째 조성된 택지로 도시개발이 끝나고 500제곱미터는 환지라는 이름으로 돌려받았잖아. 그죠? 나머지 201번지 500제곱미터는 도시개발사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에 쓸 수 있도록 보류지라는 이름으로 돌려받았습니까? 부담을 한 겁니까? 부담을 한 거잖아. 종전토지, 갑의 종전토지 1000제곱미터에서 보류지 면적 500제곱미터 차지하는 비율이 몇 %죠? 50%. 종전토지와 갑은 종전토지 면적의 50%를 보류지라는 이름으로 신도시 개발을 위해서 부담을 했다 이 말이야. 이것을 토지부담률이라고 하는 거죠. 토지 부담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토지부담률. 갑의 종전토지 면적, 갑의 종전토지 면적에서 보류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토지부담률이라고 합니다. 몇 %죠? 50. 1000제곱미터 가운데서 500제곱미터를 부담했잖아. 몇 %를 부담한 거죠? 50%를 부담한 거야. 어려워요? 쉬워요?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거 이제 공식을 외우려니까 자꾸 이상하게 꼬이는 거야. 그러면 한번 봐요. 관지계획구의 토지 소유자는 혼자입니까? 수천 명이 있습니까? 누구는 종전토지 면적의 몇 %를 부담했고 누구는 몇 %를 부담했는지 환지계획의 모든 종전토지 소유자가 평균적으로 종전토지 면적의 몇 %를 보류지라는 이름으로 부담했을까? 그것을 뭐라고 부르죠? 평균 토지 부담률이라고 하는 거야. 평균 토지 부담률. 어떻게 구할까? 평균 토지 부담률이라 하면 전체 구역 면적에서 환지계획 면적에서 전체 보류지 면적 구역 안에 전체 보류지 면적 봐요. 전체 구역 면적에서
전체 보류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야. 이 중 이것이 차지하는 비율이라는 거니까. 그러면은 환지구역구역 면적에서 보류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니까 제일 끝에 100분율을 표시하면서 뭘 해준 거죠? 곱하기 100을 붙이는 거라고. 단 봐요. 여기. 본래부터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있었어. 시행자 소유가 있다. 시행자 땅이 있었다니까. 개별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에서 부담한 거 관계가 있어 없어? 없잖아. 관계가 없는데 넣어서 산정해야 됩니까? 재배하고 산정해야 됩니까? 재배. 그 다음에 보류된 토지 중에서도 시행자 소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행자. 이 빼주라는 거지. 그리고 법에 의해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공공시설 용지로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무상으로 기속될 땅이 있어. 공공시설 용지에 쓰려고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법으로 기속된 주는 땅이 있다고. 그것도 개별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에서 부담하고 관계 있어 없어? 없으니까 빼면 되지. 뭘 빼라고요? 시행자가 소유권을 갖고 있거나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기속시켜야 될 공공시설이 있다면 그 공공시설 용지를 빼라 이 말 두 가지를. 보류지에도 시행자 소유권을 갖고 있는 땅이 있으면 넣어야 되니까 빼야 됩니까? 빼고 또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기속시켜야 될 공공시설 용지가 있다면 그걸 빼고 상정하라는 거지. 그럼 다 외웠잖아.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적었느냐 법원 봐요. 법원 보세요. 이거 여기다가 이거 뭐죠? 나누기잖아. 이거 쓰고 이거 뒤에 나누기 쓰고 이거 쓴 거라. 제일 뒤에 곱하기 100 붙인 거. 그게 공식을 한번 볼래요? 공식 한번 보세요. 보류지 면적에서 뭘 빼죠?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기속될 공공시설 면적과 시행자 소유 토지 면적을 뺐잖아. 여기다가 뭘 해야 되죠? 나누기를 해야 되잖아. 한지구역구역 면적에서 또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기속시켜야 될 공공시설 면적하고 시행자 소유 토지 면적을 빼면은 100분율을 표시하면은 평균 토지 부담을 낸다 이 말입니다. 설명을 드리니까 공식이 다 외워지는데 만약에 이런 이해가 없이 이걸 생으로 외우고 있으니까 맨날 힘든 거예요, 공부가. 그러니까 제발 이론을 좀 완벽하게 들으라. 이해하고 이거 몇 번만 반복하면 공식은 따라오는 거지 아니냐. 계산 문제 풀어오면 공식 외우고 있고 맨날 그런 거 안 하는 거죠. 그죠? 혼자 이거 다 외우고 끼 맞추고 있고. 결국은 계산 문제가 아니고 이론 문제인데. 이러시고. 비례율을 설명드려요. 보게 되세요. 책 보자고 책. 책 보자고 할 때 보고 국수기 봐야 아는 게 아니라고. 비례율이 뭐냐면 그럼 봐요. 이걸 자기에게 한번 설명해봐. 저녁에. 오늘 평균 토지 부담률 들었잖아. 특강을. 그럼 저녁에 자기에게 한번 설명해봐. 저녁에 나에게. 자기가 자기에게 설명해보라니까. 이 들었으면은 자기에게 설명해야 아는 거 아이가? 전체 구역 면적에서 전체 보유지 면적이 차는 비율이다. 거기서 두 가지만 빼자. 본래부터 시행자가 갖고 있던 땅,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기속시켜야 될 공공시설 용지가 있으면 보탭니까? 뺍니까? 빼지. 그 100분율 표시한 거잖아. 비례율이 뭐냐면은, 여보세요? 이것도 봐. 계산 문제가 아니고, 비례율이 무엇인지를 알아라는 개념에 대한 문제라고, 비례율. 비례율이 문제. 나중에 재개발 재건축 상담할 때 비례율 물어봅니다. 부산의 재개발 구역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어디 투자할 거요? 물어보면 비례율을 가지고 설명해야 돼. 여기 투자하세요. 왜? 비례율이 여기가 높으니까. 그래 고객이 이 사람 전문가인데 믿음이 가잖아. 여기 왜 투자할 거야? 그냥 거기가 좋아요. 그거 말 안 되잖아. 보시고 비례율이 이거라 한번 봐요. 고개 늘고 도시개발 하기 전에 이걸 내 말하는 연습하라니까. 아니, 저녁에 자기에게 설명해봐. 여기가 도시개발하기 전에 이런 땅이라 미개발된 상태의 농지 임야가 있고 일부 건물이 있는 동네예요. 이 동네가 신도시로 개발되면은 기존 건물은 철거하고 농지나 임야가 택지로 조성될 거 아닙니까? 그죠? 도로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죠. 여기 이제 업무용대 빌딩, 상가 들어오고 이게 주택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한번 보세요. 사업전 종전 토지와 건축물, 환지전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가격을 평가하는 거야. 환지구역의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가격을 평가하니까 100억이었어. 도시개발 전에 땅값하고 집값을 다, 건물값을 다 따져보니까 100억이었어. 신도시로 개발되고 나면은 새로 조성된 토지와 건축물이 있죠. 가격을 평가하니까 180억이라. 감소했습니까? 증가됐습니까? 증가. 180억이라. 몇 퍼센트 증가되지? 비례율 개념, 비례율.
종전보다 도시개발 사업 완료 후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평가액이 환지 후 새로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의 평가액이 종전보다 몇 퍼센트 증가되는 개념, 그게 비료율 개념이에요. 이제 비료율이 뭔지 아셨죠? 이거 올 저녁에 자기에게 설명해 봐야 된다니까. 비료율이 뭐지? 사업 전 토지나 건축물의 땅값이 사업 이후에 몇 퍼센트 증가됐을까? 새로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의 평가액이 종전보다 몇 프로 증가됐을까? 그 개념이라니까. 그걸 적을게요, 이제. 적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비례율이란, 비례단, 제절로 100억이 180억이 됩니까? 공사비 들어갑니까? 사업비는 투입되잖아. 사업비를 빼고 몇 프로 증가됐을까? 그런 개념이야. 그래서 비례율은 종전 토지, 종전의 토지와 건축물의 평가액, 분호, 새로 조성된 토지, 새로 조성된 토지와 건축물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야. 뭘 빼라 그랬죠? 새로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의 평가액에 사업비가 들어가 있죠? 사업비가 투입되니까 사업비를 빼라는 거지. 사업비를 빼고 100분율을 표시하면은 비료율이 된 거죠. 공사비 빼고 땅값과 집값이 종전보다 사업 후 몇 퍼센트 증가됐을까요? 그 개념이 뭐죠? 비료율 개념이야.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은 환지 입구의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평가액이 100억이었는데 사업이 끝나고 나니까 새로 조성된 토지의 건축물의 평가액이 180억이 됐다. 사업비가 30억이 들어갔다. 그럼 비례율은 150% 되는 거라고. 150%가 비례율이 되는 거예요. 비례율 150%. 공사비를 제외하고도 도시개발 사업으로 50%가 가치가 새로 창출된 거잖아. 경제적 가치가. 그럼 재개발하는 거예요. 재건축하고. 근데 비례율이 이 동네는, 이 구역은 비례율이 150, 저 구역은 130, 110. 어디에 투자해야 됩니까? 150. 그게 재개발, 재건축 투자 순위를 정할 때 비례율 가지고 정하는 거야. 이러면은요, 진짜입니다. 수도권은 거의 다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하면 비례율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서울 사람이 재건축, 재개발 투자를 왔어. 부산에 어디 재개발 투자할 거예요? A 지역도 있고, B 지역도 있고, C 지역도 있던데, 어디에 투자할까요? 여기가 좋습니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다 좋다 그러지. 그 물어본다니까. 비례율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얼마죠? 비례율 물어본다고. 비례율을 얘기해줘야 되는 거야. 이러시고, 권리가액. 그럼 권리가액이 뭐냐?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평가액에다가 비례율을 곱하면 돼. 그럼 잠깐만요. 갑의 종전 토지가 100번지의 천정부의 농지였죠. 도시개발 하기 전에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평가액이 1억이었다? 비례율이 150%야. 그러면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평가에다가 곱하기 150을 1.5로 하면 돼. 그러면 얼마죠? 1억 5천만 원. 그러면 갑은 종전 토지의 건축물, 종전 토지의 평가액이 1억짜리 땅을 갖고 있었는데 비례율이 150%라면 도시개발이 끝나고 갑은 도시개발 사업청에 1억 5천만 원짜리의 환지를 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법상 권리가 생긴다 이 말이다. 그러면 무조건 권리가액을 구하려면 뭘 알아야 됩니까? 비례율. 종전 권리가액이라 하면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평가액에다가 곱하기 뭐하죠? 비례율 개념이니까 비례율을 구하라고 해도 비례율을 구해야 되고 권리가액을 구하라고 해도 비례율을 구해야 되고 도시개발 보면 계산 문제 2개뿐이야. 3개. 평균 토지부담률, 비례율, 권리가액. 그래서 권리가액 한번 봐요. 비례율 문제 읽어봅시다. 도시개발 사업으로 새로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 평가액에다가 뭘 빼야 됩니까? 사업비 빼고 나누기 환지전 종전 토지나 건축물 평가액 합계 됐습니까? 곱하기 100. 그 다음에 권리가액이란 환지전 종전 토지나 건축물 평가액 곱하기 비례율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가 됐죠? 네? 그럼 이제 문제풀이 할 때 또 한 번 더 할 거야 아마. 나오면 한다고 안 나오면 못하는 거 그렇게 된다고. 자 28번 봅시다.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의 비교입니다. 네,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비교. 잠깐만요. 거기 한번 들어볼까요? 뒤쪽에는 진도가 도시가 이제 건축법석이 많이 나오면 금방 나갑니다. 이 부분만 잘 지나가면 돼. 자, 봐주시고 아까 오전에 한번 했죠. 한번 봐요. 우리 도시개발 사업의 질차, 도시개발 사업 절차는 제일 먼저 도시개발 구역
지정해서 고시합니다.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려면 동시에 뭐하죠? 개발계획 수립해서 고시합니다. 벌써 두 번째 지고 오늘. 그 다음 뭐 한다고? 사업 시행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를 결정합니다. 시행자가 결정되면 결정된 시행자가 뭘 작성하죠?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를 받고 고시하고. 그 다음에 2년 내에 공사 착수 그렇게 가잖아. 지금부터 시행자 작성은 실시계획과 그리고 지정권자가 작성은 개발계획을 비교하는 거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개발계획 수립식이라고 해요. 수립식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하고 이게 아니고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려면 동시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고시.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원칙이다. 이게 원칙이다. 원칙. 원칙. 교재 한번 봐요. 자료 한번 봐요. 개발계획 수립 시기. 원칙. 지정권자가 줄 거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동시에 개발계획 수립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 밑에 봅니다. 예외.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면은 도시개발구역 다음 중 한 개에 넣은 지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예외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줄 거죠.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 수립을 허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 예외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구역 지정 후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 수립을 허용되는 대상 5개는 외우세요. 이거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요. 개발계획을 공모했거나 개발계획 공모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적인 외지역 줄 거예요.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적인 외지역은 개발지역이야, 미개발지역이야? 미개발지역. 이걸 그렇게 오는 거야. 개발계획을 공모했거나 미개발지역이거나 그 다음에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관계중앙행정위원회와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는 지역은 혁신도시건설지역 맞죠?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면적 합계가 도시개발구역 전체 지정 면적의 얼마? 30% 이하. 이게 또 정답 40% 이하 이렇게 시험 나왔었다고. 그 5분, 10번 설명할게.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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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도시개발구역 안에 주상공 면적. 봐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면적 합계가 전체 구역 면적이 얼마라고? 30% 이하라니까. 그 말을 바뀌게 하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개발용도죠. 도시개발구역 안에 개발용도 면적 합계가 전체 구역 면적의 30% 이하라는 것은 나머지 70% 이상은 개발지역입니까? 미개발지역입니까? 미개발지역인 거야. 구역 면적의 70% 이상이 미개발지역이니까 도시개발 예측하기가 쉬워 어려워. 어려우니까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을 허용한 거야. 이해가 되죠, 이제. 이유를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되잖아, 왠지. 그리고 거기 개발계획을 공개 모집하고 미개발지역이고 혁신도시 건설지역의 공통점은 전부 도시개발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을 허용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리와요.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 수립할 때 동의요건 있죠? 외워놔야 됩니다.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3분의 2, 2분의 1,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개발계획 수립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넘겨주시고요. 개발계획 수립 기준. 자, 개발계획 수립 기준은 뭐죠? 개발계획은 어디에 맞아야 되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맞도록 수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합적인 도시기능, 뭐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위락 등 복합적인 기능이 조화가 가능하도록 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될 규모는 330만.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도시개발구역을 대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복합적인 도시기능이 조화가 가능하도록 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질계획은 누가 작성해요? 작성 누가 하죠? 시행자. 빨리 적으세요. 시행자. 시행자가 작성해서 누구에게 인가받죠? 지정권자로 인가를 받아요. 그리고 실질계획은 어디에 맞아야 되죠? 작성 기준이 뭐죠? 개발계획. 그럼 잠깐만 여기 시행자가 작성은 실질계획은 어디에 맞아야 되죠? 개발계획에 맞아야 돼. 그래서 실질계획 작성 기준이 개발계획이에요. 아까 개발계획은 어디에 맞아야 되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맞아야 되는 거죠.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질계획 변경 폐지 봅니다.
자, 인가받은 실질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경우에도 준용하니까 실질계획 인가 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때도 변경인가를 받아야 된다는 뜻이야. 다만 국토교통부 공사는 다음에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 나와 있습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하면 변경인가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 거죠. 니은번 사업식 면적 100분의 10, 사업식 면적 100분의 10 부분에서 면적이 감소하는 변경. 그 다음에 사업비 100분의 10 부분에서 증감 변경은 변경인가를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계획 인가 고시 효과죠. 실질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에서 도시군 관리로 결정이 될 사항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 이성으로 본다. 의지가 됩니다. 이 경우 이 부분도 시험 나와서 종전에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된 사항 중 실질계획 고시 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은 실질계획이 고시된 내용대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작년의 시험 문제 여기서도 나온 거죠. 잠깐 봐요. 이제 어렵다고. 자, 이런 부분을 이제 설명 안 들으면 어려워요. 한번 봐요. 여러분, 실질계획 인가 전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 있었어.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가 있었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뭘 결정했느냐면은, 도시군 관리계획 뭘 결정했느냐면은, 도시개발구간의 100번지 땅은 기억이 날 겁니다. 들어봤죠? 도시개발구간의 100번지 땅은 자연 녹지. 100번지를, 도시개발구간의 100번지 땅을 자연 녹지 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되어 있었어. 근데, 실질계획 인가 고시하면서 봐요. 실질계획 인가를 고시하면서, 실질계획 인가 고시하면서 100번지를, 도시개발구간의 100번지를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고시해버린 거예요. 그럼 한번 보세요. 실질계획 인가 전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된 사항은 100번지를 자연녹지로 결정한 거지. 근데 실질계획 인가 고시할 때 100번지를 3종 일반 주거지로 고시해버리면 실질계획 인가 전 도시군 관리구의 결정 사항이 여기. 실질계획 인가 전 도시군 관리구의 결정 사항이 실질계획 고시 내용과 같습니까? 저촉됩니까? 저촉되면은 실질계획이 고시된 내용대로 변경된 걸로 보는 거 법에서는. 실질계획 인가 전 100번지를 도시군 관리구로 자연녹지로 결정고시에 두었더라도 나중에 실질계획 인가 고시할 때 100번지를 3종 일반주로 고시해버리면은 그 100번지 땅은 3종 일반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작년 시험 문제인데 이걸 이해하면서 이제 그거 한번 읽어봐요. 종전에 이 말은 뭐죠? 실질계획 인가를 고시하기 전에 이 말이에요. 종전에. 실질계획 인가를 하기 전 도시군 관리로 결정된 사항은 100번지를 자연녹지로 고시하는 거였잖아. 근데 실질계획 고시는 뭐 했죠? 제3종 일반주로 고시해버리면은 실질계획 인가 전 도시군 관리로 결정된 사항 중 실질계획 고시 내용에 저촉되잖아. 저촉되는 것은 실질계획 고시 내용대로 변경령수법은 본다. 다음 내려오세요. 네. 테마 29번입니다. 환지 지정 제한과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입니다. 네. 환지 지정 제한이죠.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주거죠.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서 공람 또는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 날 주고요.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서 공람 또는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 날 주고고 동그라미 1번 밑에 적어요. 이 동그라미 1번을 환지 지정을 제한하는 기준일자라고 그래요. 기준일. 환지 지정을 제한하는 뭐라고요? 기준이라고 합니다.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투기억지를 위해서 지정권자가 따로 정한 날 줄 거예요. 이것도 기준이 되니까 동그라미 2번. 이 동그라미 1번과 2번을 환지 지정을 제한하는 기준이라고 그래요. 기준이라고 하고 이 기준의 다음 날부터 다음 중 한 개 되면 다음이 몇 개 했죠? 4개. 기준의 다음 날부터 동그라미 1번부터 4번 중 한 개 당하면은 해당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거죠. 금전으로 청산하거나 환지를 줍니까? 환지 지정을 제한합니까? 환지 지정을 제한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예를 들면은 기준의 다음 날부터 한 필지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됐거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이 다세대 주택입니다.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됐거나 그 다음에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했거나 나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여 다시 주택이나 구분 소유 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건축하여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증가된 경우에는 전부 환지를 줍니까? 환지 지정이 제한됩니까? 환지 지정을 제한하고 금전청산에서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설명 들으세요. 그럼 들어볼까요? 금방 설명해 볼게요. 어렵죠? 특강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 만약에 지금 설명하면서 잊어버리고 있었다면, 와, 큰일 날 뻔했네. 이런 걸 모르고 내가 시험장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한번 보세요. 고개를 숙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들을 때는 딱 집중해야 됩니다. 책 자꾸 보려고 하지 마세요. 한번 봐요. 환지 방식이 유리합니까? 원주민하고 투자자에게 수용 방식이 유리합니까? 환지 방식이 유리하면 환지 받으면 대박이잖아. 그죠? 그럼 봐요. 여기 도시개발 사업을 한단 말이야. 여기서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하는 거야. 환지 방식으로 하면은 여기 땅 만원짜리 평당 10만원짜리 사두면은 이 동네가 신도시 개발되면 평당 땅값이 10배, 100만원짜리 택지로 개발되어서 환지로 들어오잖아. 그 대박이잖아. 그럼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정보만 알면 돈 벌겠죠. 맞잖아. 언제 정보가 공개되냐면은 이 동네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겠다고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 동네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공람 또는 공청회 개최,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겠다고 공고를 하면은 이 동네 신도시 개발을 하기 위한 정보가 공개돼 버리잖아. 그래서 이 날짜를 환지 지정을 제한하는 기준일로 하자고 법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좀 외워야 돼.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공람 또는 공청회 개최를 하겠다고 공고한 날이 환지 지정을 제한하는 기준이라. 이 기준을 해가지고 한번 봐요. 이 기준일 다음 날부터, 거기서 여기에 집중하라니까. 이 다음 달부터 환지 지정을 제한하는 이 기준일 다음 날부터 이 도시개발구역 안에 한 필지의 땅을 수개의 필지로 분할된 땅을 취득하신 분은 환지를 줍니까? 환지 지정이 제한됩니까? 환지 지정을 제한하고 그 권리를 현금을 청산해 쫓아내버리는 거야. 두 번째. 다가구 주택이,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잖아. 가구별로 독립적인 주거는 가능하지만 구분 소유를 못 하잖아. 다가구 주택을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다지대 주택으로 전환한 거야. 다지대는 공동주택이니까 구분 소유를 각각 할 수 있죠. 이렇게 소유자를 늘린 거야. 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다시대 주택을, 다가구 주택을 다시대로 전환해서 소유자를 늘리거나, 전부 투기 수법이잖아. 그 다음에 독일인 소유의 주택과 건물을, 대지와 건물이야. 그러면 독일인 소유한 대지와 건물이니까 소유자가 1인이잖아. 이걸 기준의 다음 날부터 대지 따로, 건축물 따로 분리해서 소유하거나. 소유자가 둘이 됐죠? 나대지에, 그럼 토지 소유자잖아. 토지 소유자 하나죠. 나대지에 구분 소유가 가능한 연립주택을 지어서 소유자를 늘리면은 전부 환지를 많이 받으려고 지분을 쪼갠 거잖아. 이렇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공람 또는 공청회 개최를 공고한 날을 환지 지정을 제한하는 기준으로 하고, 그것도 기준의 다음 날부터 이 4개 중 1개에 해당해서 소유자를 늘리면은 환지를 줍니까? 환지 지정이 제한됩니까? 환지 지정을 제한하고 금전으로 청산해서 그 권리를 금전으로 청산해서 쫓아내버리는 거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일 수도 있는 거잖아. 이런 거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죠? 혼자 앉아서 쭉 외우고 떨어지면 또 원망하고 할 거 아니야. 이런 거는 자꾸 잊어버리니까 자꾸 들어야 된다. 잊어버리면 듣고 해야 되는 거야. 억지로라도 들어야 되는 거야, 이런 것을. 넘겨요. 똑같아. 그러면은 잠깐. 여보세요? 신도시 개발할 때 도시개발구에 투자해가지고 환지를 받으려면은, 환지를 받아 대박이 나려면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 공청회 개최를 공고한 날이 기준이니까 그 이후에 이런 땅 사야 됩니까? 그 전에 사놔야 됩니까? 그 전에 사야 되니까 일반인이 모르는 게 정보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주택공사 다니면은 그 정보를 알 수 있죠, 직무상. 그래서 미리 땅 사둔 거 아니야. 자기 직업상 알게 된 것을 주택공사 들어갔다고 이걸 이용해서 투기를 하니까 일반 국민이 화가 난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라고. 그럼 환지계획구역에 투자해서 환지를 얻어서 대박 날려면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를 하겠다고 공람 또는 공청회 개최를 공고한 날입니까? 그 이해가 있는 그 전입니까? 그 전에 땅 사둬야 환지 받는 거야. 그 후에 이런 거 분할된 땅 사봐야 환지를 받습니까? 전부 권리는 청산 대상입니까? 현금 청산 대상이라니까. 그 다음에 똑같은 원리가 33페이지 봐봐요. 주택 등 건축물에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분양받을 권리 산정이 똑같은 원리가. 그럼 이제 고기를 들어가요. 또 고기 들고 잘 해보지 뭐. 그건 도시개발구역이지. 이건 정비구역이야. 잠깐 정비구역 고기 들고. 정비구역 여기 전포동 뭐 아파. 전포동 재개발구역이야. 전포동 재개발구역이야. 그럼 전포동의 재개발구역에 땅 사고 빌라 사는 이유가 뭐지? 재개발 입주권 받아서 일반 분양가보다 싸게 분양받아서 일반 분양가고 좋은 분양가만큼 갭만큼 프리미엄 얻는 게 재개발 투자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할 때 언제 투자해야 되냐면은 분양 신청한 조합원에게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이 있어.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 기준이 있어.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이 돼 다음 날부터 재개발구역에 분할된 땅을 사거나 다가구 주택이 다시 대주로 전환된 것을 사거나 동일인 소유의 대지와 건물인데 대지 따로 건축부터 분리된 걸 사거나 나대지에 구분 소유 가능한 공동주택 건설에서 소유자를 늘려서 산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분양받을 권리를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않고 기준일의 기준으로 산정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의 다음 날부터 이런 곳에 투자해도 재개발 입주권을 받아 못 받아? 못 받는 거야. 분양받을 권리는 기준으로 산정해 버리고 다음 날부터 여기에 당하면은 전부 금전정산을 쫓아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정비사업 할 때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이 언제냐면은 이제 자료 보세요. 33페이지 제일 위에 보세요. 정비사업을 통해서 분양받을 건축물이 동그라미 1번부터 4번 중 한 개에 해당하면은 지금도 줄 거예요.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 있어 날 줄 거. 동그라미 1번. 이게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이야.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이래, 기준이야. 여러분, 정비사업주체에서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은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에 있은 날. 그럼 전포동에 정비계획 결정이나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기 전에 땅 사놔야 입주권 만나니까. 또 시도지사가 투격지를 위해서 줄거죠.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는 따로 정한 날 줄 거. 동그라미 2번. 이 동그라미 1번과 2번이 분양받을 권리 뭐죠? 산정 기준일이라. 이 기준일에 다음 날 기준으로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해버려. 어디에 해당되면은 동그라미 1번부터 4번에 해당하면은 기준일에 다음 날부터 동그라미 1번부터 4번 중 한 개에 해당하면은 분양받을 권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까? 다음 날 기준으로 산정해버립니까? 다음 날 기준으로 산정해버리는 거야. 동그라미 1번부터 4번은 똑같아요. 한 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됐거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이 다시대주택으로 전환됐거나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나대지의 건축물로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구분 소유할 수 있는 다세대 주택 등을 건설해서 토지 등 소유자가 증가된 경우에는 전부 분양받을 권리를 기준이 돼 다음 날 기준으로 산정을 하는 거죠. 좀 어렵죠?
자, 그 다음에 테마 30 보세요. 주택의 공급 숫자 나와 있습니다. 주택 공급수. 이 쉬워요. 쭉쭉 읽을 거예요. 자, 입찰지에 따른 주택 공급입니다. 잠깐만. 잠깐 설명 좀 하고. 입찰지 설명 들어요. 도시개발 삽전 토지를 뭐라고 불러요? 종전 토지. 여기 종전 토지 400번지. 100제곱미터의 농지가 있어. 400번지 100제곱미터의 농지가 있어. 빙도리가 소유자야. 그럼 토지법률 50%면 빙도 100제곱미터의 50%에 해당하는 50제곱미터를 보류지라는 이름으로 신도시 개발로서 부담을 해야 되잖아. 그럼 병이 환지할 수 있는 권리는 얼마밖에 안 돼요? 50제곱미터잖아. 50제곱미터는 건축하기 면적이 지목이 되지도 주택을 건축하기 면적이 충분합니까? 작습니까? 작아. 이거 뭐라 그러지? 과소 토지에 해당되는 거야. 그럼 직권으로 환지 교부 대상에 제외돼 버려요. 환지를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이 종전 토지자, 과소 토지 소유자에서 환지를 못 받는 이 병돌이와 같은 수백 명을 달래기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아파트 짓는다 그랬죠? 아파트를 지어서 이 도시개발 사업청 종전 토지 소유자 병에게 건축물의 일부, 아파트니까 건축물의 일부하고 그 아파트에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을 교부합니다. 이게 뭐죠? 입차한지, 입차한지. 그럼 이 입차한지를 신청한 병돌이에게 이 주택을 공급할 때 1세대 1인 공유자 모두 1주택 공급 원칙이라. 근데 소유주택에서만큼 공급할 수 있는 경우 어떤 게 있죠? 그걸 지금부터 공부할 거라고. 자, 자료 보세요. 테마 30. 주택법 적용까지. 시행자는 입찰지로 건설된 주택 등 건축물을 인가받은 환지 계획에 따라서 환지 신청자에게 공급할 경우에는 줄 것입시오. 주택법상 주택 공급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입체 환지로 건설된 주택 등을 환지 신청자에게 공급할 때는 주택법상 주택 공급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이라. 그럼 시험 이렇게 나온다. 입체 환지로 건설된 주택 등 건축물을 환지 신청자에게 공급할 경우에는 주택법상 주택 공급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적합해야 될 법상 의무가 있어 없어? 없죠. 왜요? 입자지 신청자에게 주택을 공급할 때는 주택법상 주택 공급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지 뭐. 답입니다. 1주택 공급 원칙입니다. 1세대 기억 동그라미 하세요. 1세대. 1명 동그라미 하세요. 1세대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과 토지를 소유하더라도 줄 것죠. 몇 주택? 1주택 공급이 원칙이고. 뒤에 번. 같은 시대에 속하지 않은 친구도 줄 것죠. 2인 이상이 1주택과 1토지를 공유한 경우 줄 거예요. 두 사람 이상이 한 개의 주택과 한 개의 토지를 공유하더라도 몇 주택이죠? 1주택 공급 원칙입니다. 그래서 1세대 1인 공유자 모두 1주택 공급이 원칙인데 밑에 보니까 소유주택에서만큼 공급할 수 있죠? 네. 수도권 정비구역상 밑줄 쭉 보세요.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자는 도시개발구역이야.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자는 도시개발구역이니까 중심지라고 했습니까? 외곽지입니까? 외곽지. 외곽지는 투기 가능성이 낮잖아요. 그래서 소유주택에서만큼 공급이 가능합니다. 또 죽겠죠?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 그리고 국가지자체 등은 투기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시행자도 소유주택에서만큼 공급을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 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주택 공급입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주택 공급할 때도 똑같습니다. 1세대 1인 공유자 모두 몇 주택 공급 원칙이죠? 1주택 공급이 원칙인데 넘겨요. 34페이지 오세요. 34페이지 오면은 이제 특례가 나와 있습니다. 특례. 시도 조례로 정한 수만큼 공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미칠 거죠. 2인 이상이 뭘 공유한 경우죠? 1토지. 이게 1토지가 상당히 돼. 두 사람 이상이 한 개의 토지,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손대죠. 시도조례로 주택 공급 숫자를 따로 정할 수 있고, 시도조례로 따로 정했다면 줄 거죠.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주택 공급이 가능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 여보세요. 2인 이상이 1토지를, 뭐 했죠? 1토지를 공유하면은, 원래 공유자는 1주택 공급의 원칙이잖아. 근데 두 사람 이상이 한 개의 토지를 공유하고 주택 공급 숫자를 혹시 특례로서
시도 조례로 주택 공급 숫자를 정하고 있다면은 시도 조례로 정한 수만큼 공급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우리 부산시 조례로 부산에서는 2사람 이상이 한 개의 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 그러면은 부산시 조례를 정한 3주택 공급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2인 이상이 한 개의 토지를 공급하면은 주택 공급할 때는 주택 공급 숫자는 시도 조례로 정한 수만큼 공급이 가능한 거야. 1주택 공급입니까? 1주택 공급 원칙에는 특례가 허용됩니까? 특례가 허용되는 거지. 그 다음에 내려봐요. 소유주택 수만큼 공급 똑같습니다. 죽겠죠.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입니다.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니까 중심지, 외곽지, 외곽지.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거주 숙소, 기숙사 용도, 주택 소유자, 국가 지자체 등. 그 다음에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시책에 따라서 이전하는 공공연의 소유한 주택을 양수한 자는 투기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소유주택 수만큼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3번, 4번 중요합니다. 2주택 공급입니다.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을 날 기준으로 산정된 가격범위 동그라미, 가격범위. 분양 신청한 조합원의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범위 동그라미. 그리고 종전주택의 주거조력 면적 범위 동그라미. 이 범위에서 몇 주택? 2주택 공급이 가능해요. 그리고 그중 1주택은 주거조력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소유권 이전 고시의 다음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설명할게요. 여기 보세요. 갑돌이가 점포동 재개발할 때 빌라를 샀는데 빌라 값 24평, 대지 지분이 10평, 가격을 평가하니까 삽시행 인가 고시에서나 기준으로 가격을 평가하니까 3억이야. 그러면은 분양 신청한 조합원 갑의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가격이 얼마죠? 3억이면은 이 3억 범위 안에서 갑에게 2주택 줄 수 있는 거야. 하나는 2억짜리 아파트 하나 주고 1억짜리 아파트 하나 줄 수 있어. 단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주거지역 면적이 얼마? 60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된 주택은 앞으로 몇 년 동안? 3년 내에 전매가 제한된다 이 말이라. 프리미엄 붙여도 전매 못해요. 그리고 분양 신청한 갑돌이의 종전주택의 주거지역 면적이 150제곱미터라. 종전주택의 주거지역 면적이 150제곱미터면 150제곱미터 범위 안에서 2주택 공급이 가능한 거야. 1주택은 주거지역 면적 100제곱미터, 1주택은 주거지역 면적 50제곱미터를 공급하면 돼요. 둘 중 하나는 얼마죠? 60 이하. 60 이하로 공급된 주택은 앞으로 몇 년 동안? 3년 동안 전매제를 받는다. 할만하죠? 종전주택의 가격 범위 혹은 주거지역 면적 범위 안에서 2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둘 중 하나는 60제곱미터 이하.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된 주택은 몇 년 동안? 3년 동안 전매 제한을 받게 됩니다. 4번 별표. 아주 더 중요합니다. 지금 마음속에 이런 생각했죠. 저 시기 전부 중요하다고 그래. 전부 중요한데 뭐. 자, 31번. 31번에 동그라미 4번. 3주택까지 공급하는 경우가 있죠. 한번 보세요. 3주택까지 공급은 이걸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 억제권역에 해당해 줄 거예요. 과밀 억제권역 안에 있는 재건축 단지야.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어디에 해당한다고? 과밀 억제권역에 있는 재건축 단지는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이 소유한 주택 수 범위 안에서 최대 몇 주택까지? 3주택까지 공급이 가능하다 이 말이라. 단 조건이 있어. 이 동네에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어서 최초로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신청된 지역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럼 이런 이야기잖아.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 억제권역 안에 있는 재건축 단지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안 된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주택수 범위 안에서 3주택까지 공급이 가능한 거야. 그럼 토지 등 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수가 5주택이면 3주택, 6주택이어도 3주택, 3주택 가지고 있어도 3주택, 2주택 소유자는 2주택 주는 거야. 토지 등 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수 범위 안에서 최대 3주택까지. 그럼 2주택 소유자는 2주택이죠. 1주택 소유자는 1주택, 5주택 소유자는 최대 3주택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여보세요? 지금 서울 강남은 수도권 계획급상 가밀억지 강남, 서초, 강동 다 서초 전부 그게 다 가밀억지권역이야. 근데 그 동네에 투유할 지구나 조정 대상지로 지정되지 않으면은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주택수 범위에서 최대 몇 개까지 줄 수 있다는 겁니까? 그 이야기야, 그 이야기. 이해가 됐죠? 이 특례 부분도 잘해야 돼. 이 부분이 원래 특례 이거 설명하려고 앞에 있는 거래 밑밥만 깔아주면 뭐라고 앞쪽에는 다 쉬워. 어디에? 재건축이라고 했잖아.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 사업. 빈칸에 재건축 사업.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소유한 주택 수범위 안에서 3주택까지 공급이 가능합니다. 빈칸 물어본 거구나. 얘기했는데. 자, 설명을 열심히 듣다 보니까 빈칸 생각을 못했죠? 좀 쉴까요? 좀 쉬었다 가요.